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2023년 1회 과학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발전 방식입니다. 발전 방식에서 기억해야 할 거는 일단 발전 방식의 종류인 1번 태양광, 2번 핵발전, 3번 풍력, 4번 파력, 5번 조력이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왔던 거 더 확인하면요. 6번 수력, 7번 화력입니다. 발전 방식에서 보면 발전 방식은 태양광 발전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데요. 발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냄. 그 다음 핵발전은요. 핵분열로 발생한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핵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점 중 하나겠죠.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까지 암기해주세요. 자, 그 다음 풍력이요. 풍력은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파력은 파도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조력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생기는 이 바닷물의 높이 차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력은 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물 나오면 됩니다. 물의 위치 운동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고요. 그리고 화력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소해서 얻을 때 화력 발전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핵분열 반응이니까 핵발전이겠죠? 핵발전의 원료 우라늄입니다. 됐나요? 자, 그림이 나온 문제는 꼭 그림을 한 번씩 봐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열 효율 문제입니다. 열기관의 효율이 바로 열 효율인데요. 열 효율이 제일 중요한 것 1입니다. 1. 열 효율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입니다. 1. 그래서 1을 다른 말로 유용에너지 1 이렇게. 그리고 또 문제에서 나올 때는 Q1 빼기 Q2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W라면 여기는 Q1. 전체 총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한 에너지가 나가고 나머지 에너지가 남겠죠? 이게 바로 Q2.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는 사실 열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가 뜨거워지는 그 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쓴다기보다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없어지는 좀 뭔가 버려지는 느낌의 그런 에너지를 Q2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저열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고열원. 됐죠? 일은 두 가지. 일이라고 부르던지 유용에너지라고 부르던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단어들 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외우시면 됩니다. 열 효율은 Q1분의 W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공급한 열 에너지가 모두 1로 전환하는 열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1로 전환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기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20%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20%는 곱하기 100이고 전체 에너지 분의 일한 에너지인데 전체 공급된 에너지가 100줄이죠. 그러면 100줄분의 W는 W 곱하기 100은 20.
이게 약분이 되니까요. W는 20입니다. 다음은 3번이고요. 3번은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인데요.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이 답이 다른데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연직 방향은요. 등 가속도 운동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이거를 문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는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 즉 연직 방향이고요. 연직 방향의 특징이 아까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힘이 작용함.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 고르는 거네요. 여기서 일단 A와 B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에서도 지구 중심이고 B에서도 지구 중심이고 C에서도 지구 중심이라고 여기 운동 방향 적혀져 있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리고 힘은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0이다는 아니고요. 가속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4번은 운동량과 충격량인데요. 요거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 문제와 충격량 문제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질량과 속도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곱하기. 알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빼기. 됐나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질량과 속도가 나왔네요. 질량과 속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곱하기. 그러면 3이고요. 그럼 얘네 둘이가 같대요. 그럼 얘네 둘이를 곱해도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질량과 속도가 있으면 곱하기입니다. 알겠죠?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이 나오면 빼기고요. 자, 그 다음 신소재고요. 신소재는 그림까지 암기해주세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요, 요겁니다. 탄소 원자, 탄소 원자, 탄소 원자. 공통점은 이거 세 개, 이거 탄소. 세 개 모두 다 탄소입니다. 그리고 그래핀은 평면이고 한층. 탄소 나노튜브는 모양이 원통 모양의 관. 그리고 플러렌은 공 모양. 그래서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 됐나요? 자, 그럼 문제 가봐서 여기 튜브죠. 튜브. 그럼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요즘에 특징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도 같이 외워주세요. 그 다음 6번요. 6번은 이온결합이고요. 이온결합은 금속 더하기 비금속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져요. 양이온은 전자를 잃음. 음이온은 전자를 얻음.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고 상온에서는 단단하나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건데
이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뭔지 알죠? 소금. 소금은 단단하지만 상온에서는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거 맞죠? 됐나요? 그리고 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의 특징까지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설탕과 염화나트륨인데 아까 제가 염화나트륨이 그렇죠.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요겁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한다. 그리고 물에 녹으면 대부분 이온이 된다.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다. 요거가 다 이온 결합의 특징입니다. 근데 NaCl은 이온 결합이 맞고요. 설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설탕은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변압기인데요. 시험 범위가 바뀌고 나서부터 자주 등장하고 있는 파트고요. 뭐 자주 등장이라기보다는 매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암기해 주십시오. 자, 변압기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자, 송전 전압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할 때인데요. 송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전달할 때, 보낼 때의 전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외우세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비례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 요런 느낌. 되겠죠? 여기가 100이면 그럼 여기는 100이겠죠. 요런 느낌. 비례합니다. 그러나 반비례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 전압을 높이려면 2차 코일이 좀 더 많이 갈아야 되고요. 전압을 낮추려면 반대로 1차 코일을 많이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감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력 수송 과정. 여기서 일단 전력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가 아니라 줄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전압 성전을 합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고요. 거미줄 송전망을 써서 하기도 하고 근거리 송전, 가까운 거부터 그냥 보내요. 가까우면 또 손실 전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해 둘게요. 지능형 정력망 스마트 그리드. 여기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요. 발전. 아까 발전은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변전소. 아까 변압기가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전압을 바꾸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전력 수송 과정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220V로 낮춰서 가정으로 가게 하죠. 이 지금 보면 K가 있다라는 건 큰 거겠죠? 우리가 원래 쓰는 220V로 낮춘 거겠죠. 됐나요? 자, 다음은 원자고요. 원자는 자주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요런 느낌의 원자핵과 그 다음 여기 전자껍질을 돌아다니는 원전자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죠, 그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습니다.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해도 되고 전자 수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죠. 그래서 이건 2번입니다. 원자 번호. 그 다음 원자가 전자는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가 맥시멈이고요. 두 번째는 3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는 8개. 됐나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원자가 안정하고 싶다. 산소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오텍 규칙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이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꽉 차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라고 했죠. 그럼 이 마지막 여기가 꽉 차는, 그러니까 요게 꽉 차면 안정적입니다. 그럼 여기 네온 보면 꽉 차 있죠? 이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여기 두 부분만 더 채우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개입니다. 안정하다는 느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산화한원 반응입니다. 산화한원 반응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전자를 잃으면요. 그 잃은 전자를 누군가는 또 얻습니다. 이해했나요? 이게 바로 산화한원의 동시성입니다. 그리고 산화라는 말의 뜻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고요. 그리고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그 다음에 산소를 잃으면 환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자를 얘기하는지 산소를 이야기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화한원 반응의 예는 표백제, 사과의 갈변, 사과 그 공기 중에 오래 두면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수돗물을 소동하는 것과 철의 부식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가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정의가 나옵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해됐나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정의가 나왔고요. 예를 든 것도 보시면 구리 이온이 됐죠. 이거는 전자를 2개 잃음. 그리고 은이온은 은이 됐죠. 이거는 전자를 얻음. 자, 그 다음 산과 염기요. 이 산과 염기는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일단 산은요, 수소이온이고요. 염기는 수산화이온입니다. 수소이온은 H+, 수산화이온은 OH-. 산은 일단 우리가 잘 먹는 탄산음료, 그리고 식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응을 다 합니다. 결론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신맛입니다. 맛은. 그 다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와서 넣어놨는데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입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를 나타내는 pH의 기준은 7입니다. 그래서 7은 중성이에요. 그 다음 염기는 비누와 치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리겠죠? 그리고 쓰겠죠. 그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중화 반응이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인데요. 아까 산을 나타내는 게 H 플러스였죠. 수소 이온. 그리고 염기를 나타내는 게 OH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합치면 이렇게 H2 물이 됩니다. 그리고 중화열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가장 높을 때 중화열이다. 이렇게만 아마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화 반응의 예요.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과 식초를 넣거나 그리고 벌레를 물렸을 때는 암모니아수, 위산에는 제산제, 그 다음에 토양의 산성화 방지에는 석회가루, 입안의 산성물질은 치약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의 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산화 나트륨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대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산화 나트륨에서 OH. 그래서 염기입니다. 염기. 그럼 염기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 염기는 OH를 가진 게 답이겠죠. 그래서 OH를 가진 2번이 답입니다. 다음은 화학 반응식이고요. 화학 반응식은 문제를 풀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H2라고 적혀 있죠. H2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거기서 앞에 2가 있죠. 2는 이렇게 씁니다.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지금 뒤에도 H2O가 있네요. 여기도 지금 몇 개죠? 두 개죠. 그래서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원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원자를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H가 4개, 여기는 H가 4개, 그 다음에 O가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O입니다. 근데 O가 몇 개라고요? 2개. 그래서 O2가 답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같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요렇게 나누면 여기가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입니다. 반응물의 종류는 두 가지. H2와 O2 두 가지 맞죠? 기울기 값은 2다. 2 맞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반응 전과 후에 산소 원자의 개수 같다.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반응 개수비인데요. 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H2O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한 개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1대 1입니다. 만약에 여기 두 개가 되려면 이 앞에 2가 들어가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은 탄소화합물이요. 탄소화합물에서 일단 집중해야 될 거는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탄소로 이루어졌다. 종류는 총 4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고 물어보면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됐죠? 그래도 이제 나머지를 모르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포도당,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녹말몇당, 그리고 플러스 설탕. 이번에 설탕이 시험 문제 나와서요. 그 다음에 지질은 기본 단위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고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의 성분이다. 세포막의 그 인지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백질은요.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펩타이드 결합, 에너지원.
그리고 근육, 세포막,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을 구성한다. 여기서의 세포막에서는 막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주의 깊게 봐주고요. 그 다음 핵산은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저장하는 원본과 전달하는 사본, 즉 DNA와 RNA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백질의 형성 과정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 안에는 총 3가지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 종 다양성,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물적 요소와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를 합쳐서 얘기하면 됩니다. 생물적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고요.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는 햇빛, 공기, 물, 온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 종 다양성은요. 생물 종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토끼 종 이렇게 하나, 사자 종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긴 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인 무당벌레로 볼게요. 무당벌레인데 유전자가 다양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다양하다. 요거니까 그 무당벌레의 무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무늬를 가진 애가 있고 이런 무늬를 가진 애가 있고 또 뭐 이런 무늬를 가진 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무당벌레 등판에 있는 그 무늬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3가지 모두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종이 많고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문제 가볼게요. 한 생물종 내에서도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한 생물종 내에, 같은 종 내에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서 하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의 다양한 정도.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 물질 대사요.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가 출입하는 건데요. 종류는 2가지입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요. 동화작용은 합성이고요. 이화작용은 분해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작은 아이들 2개, 즉 저분자 물질들이 모여서 큰 고분자가 된다는 의미고요. 이화작용은 큰 고분자 물질이 분해돼서 작은 아이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가 바로 요겁니다. 광합성과 세포호흡.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문제, 생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을 분해가 이화작용, 그리고 물질을 합성, 이거는 동화작용. 그래서 이화작용 더하기 동화작용은 물질 대사입니다. 네, 다음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눠서 외워야 되는데요.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공통점이 여기입니다. 보이나요?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됐나요? 그리고 이걸 암기하실 때는 일단 동물이든 식물이든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DNA,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핵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연결지어서 외울게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이인데요.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운반하는 아이가 소포체고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서 전달받은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아이가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리보솜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소포체가 그 단백질을 운반해서 골지체를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동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심립인데요. 이 중심립은 세포 분열 시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건 총 3개입니다. 일단 식물세포는 밥을 먹지 않지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가 바로 엽록체고요. 엽록체에서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은 식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이제 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로 쓰겠죠? 그러고 나면 식물은 이제 동물과 다르게 똥을 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노폐물들을 어떻게 하냐가 되는데요. 그 노폐물 저장 장소가 바로 액포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래서 늙은 식물일수록 크기가 크겠죠? 왜냐하면 노폐물이 점점 더 저장을 많이 했을 거니까요. 그 다음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포벽입니다. 식물을 만지면 식물 나름의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이 파트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외워주시면 좋아요. 일단 광합성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H2O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CO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태양빛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식물세포는 엽록체에서 포도당과 O2를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그래서 식물들을 심으면 산소 공급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고 산소가 나타나고. 이해했죠? 그리고 세포호흡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일어납니다. 요 아이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세포호흡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인 빛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세포호흡은 반대라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광합성은 엽록체. 문제 가볼게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세포의 소기관은 바로 엽록체입니다. 다음은 유전 정보의 흐름이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그 핵산의 종류에서 DNA와 RNA가 나와요. 그래서 그 DNA인 I, 원본을 전사를 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사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 RNA와 DNA 모두 유전 암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 암호를 번역해야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외워주시면 돼요.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데 DNA에서 RNA가 되는 과정의 이름을 전사,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림을 꼭 외워주세요. DNA 복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핵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2배로 복제를 합니다. DNA도 그렇고 세포 소기관도 그렇고요. 자, 가볼게요. DNA에서 RNA가 되는 걸 전사,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것이 바로 번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여기는 조금 더 핵산을 자세히 보는 문제인데요.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러면 DNA와 RNA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DNA는 이중 나선입니다. 그리고 RNA는 단일 나선이고요. 그리고 염기의 종류가 좀 다른데요. 염기는 DNA는 A와 T와 C와 G를 가지고 있고요. RNA는 A와 U와 C와 G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암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A와 T와 짝지고 C와 G가 짝집니다. RNA는 A와 U가 짝지고 C와 G가 짝집니다. 짝지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 원본이고요. 당은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산을 구성하는 게 기본 단위가 유클레오타이드잖아요. 유클레오타이드가 염기 플러스 당 플러스 인산이거든요. 그래서 DNA는 염기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리고 RNA는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사본이고요. 당은 리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중나선이죠. 이렇게 나선, 이중나선. 그럼 일단 그냥 이중나선 했을 때 바로 DNA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GCT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원본이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생태계고요. 아까 제가 생태계 다양성 할 때 조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인데요. 여기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식물, 즉 풀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는 그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인 토끼. 그리고 또 넘어가면 육식 동물인 사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기억하시면 되고요. 분해자는 곰팡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생물적 요인은요. 빛, 공기, 물, 토양, 온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인데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 우리는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까 생태계 다양성에서 말 잠시 했었는데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먹이 구물은 복잡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종은 다양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거고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은요. 저희가 로드킬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만들고 나면. 그럴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원래는 너네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도로가 생겨서 그쪽이 아니라 생태 통로를 이용해서 움직이라고 이제 그 먹이로 유인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생태 통로고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 관리를 해서 이제 멸종되는 아이들은 이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서 사실 물은 원래 자정 능력이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자연은 원래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정 능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천 복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너무 이제 큰 건물들이 많고 이래서 바람길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 정원과 도시 공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바람길 확보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생물적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생물적 요인은 아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아까 제가 생산자에서는 식물, 그리고 소비자는 초식 육식 동물, 그 다음 분해자는 곰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A에 해당하는 생물은 생산자겠네요. 그럼 생산자는 식물이라고 했으니까 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질시대요. 지질시대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점으로 외울게요. 표준화석에서 나오는 시대가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륙이라고 하는 판게아가 형성되는데요. 이 얘기는 조금 얘기할 게 많은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육지가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륙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대륙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석의 종류는 삼엽충, 필석, 각주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에서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과 매머드예요.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올려놓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화석 사진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아이들인데요. 산호와 고사리와 조개가 있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생물이 번성하였던 지지시대, 공룡, 표준화석, 그럼 바로 중생대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권인데요. 직권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대륙, 그리고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냥 또 막 바다는 아닐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땅, 바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권은 총 4가지가 됩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한 요 정도 느낌 정도로 암석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암석권은 지각 더하기 멘틀의 상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판입니다. 판. 판과 판이 움직이는 곳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단어라서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러면 지각을 한번 볼게요. 지각은 아까 말했다시피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멘틀은 지구 부피의 83%,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판이 움직이고요. 그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핵에서 기억해야 할 거는 외핵도 철과 니켈이고요. 그리고 내핵도 철과 니켈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핵의 대류로 인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됐나요? 순서 외우셔야 돼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게 바로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죠.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 하나인데 액체 상태. 아까 액체 말씀드렸죠? 액체는 C입니다. 외핵이요. 자, 다음은 판의 경계고요. 판의 경계의 종류는 총 3개입니다. 아까 제가 판과 판이 만나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거기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수렴형 경계는 서로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만남. 이게 수렴이고요.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요 단어들만 들어가면 수렴형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구, 호상열도, 숫곡산맥. 그래서 산맥 나오면 무조건 수렴형입니다.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이 서로가 서로의 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산형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산입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곡대가 나오면 발산형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존형이요. 보존형은 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판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판이 없어지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층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요 위에 화살표를 보셔야 돼요. 판과 판이 점점 뭐해지고 있죠? 그렇죠. 멀어지고 있죠. 멀어짐. 멀어짐은 발산형. 발산형은 판이 생성. 됐나요? 그래서 아까 발산형은 외워야 하는 단어가 해령과 열곡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령입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는 요 단어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 중이다 라고 하는 화살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기출에 나온 거는 단어들을 빼먹지 마시고 무조건 다 암기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이고요. 지구 시스템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연결 지으셔서 외우셔야 합니다. 직권과 기권 사이에 일어나는 활동, 화산 활동, 그리고 직권과 생물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동,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거나 토양이 만들어지거나. 됐나요? 그리고 직권과 수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지진 해일과 지표면의 풍화와 침식이 있습니다. 풍화와 침식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외권은 기권과 외권 사이에 일어나는 별똥별, 즉 유성을 말하고요. 외권은 지구 외에, 그러니까 태양계와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권과 생물권 사이에는 호흡과 광합성, 아까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와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파도와 태풍, 즉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권과 수권 사이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외우기 위해서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래서 땅. 그 다음 수권은 바다, 호수, 강, 지하수, 빙하, 그러니까 물. 기권은 하늘. 그리고 생물권은 모든 생물과 생태계까지. 됐나요? 그래서 외권은 태양계와 우주고요. 그래서 다 암기해 주시고 이 폼 자체는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폼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일단 암기를 하신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스가 나오고 대기가 나오고. 맞죠? 그러면 화산 활동이고 가스와 대기다. 일단 화산 활동, 직권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가스와 대기, 일단은 하늘, 기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직권과 기권 사이여서 1번입니다. 다음은 이상기후고요. 이상기후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어서요. 여기에 제가 다 한데 모아놨습니다.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엘니뇨, 라니냐, 사막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온실효과. 이게 지구온난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이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다시 지표로 보낸다 이 느낌인데요. 원래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그만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로. 근데 여기서 안 나가고 이 중간에서 이산화탄소 애들이 이걸 잡아 당겨요. 그리고 이만큼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초록색 들어온 만큼 초록색이 나가야 되는데 초록색이 나가긴 하지만 중간에서 이산화탄소가 그걸 끌어잡아 당겨서 이제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빙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빙하가 높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다의 높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 개념인데요.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엘니뇨는 무역풍의 약화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뜨거워지는 건데요. 그러면 동태평양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에는 가뭄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엘니뇨의 반대 상황이 여긴 또 갑자기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이 가뭄이 되고 서태평양이 홍수가 일어나고 폭우가 내려요. 어찌됐건 너무 많이 무언가가 되는 건 좋지 않아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막화요.
토지가 황폐해져 사막이 점점 증가하는 건데요. 이 사막 때문에 모래가 날아오는 황사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땅덩어리가 없어지니까 작물 수확량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량 부족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라고 이걸 놔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도 중국 때문에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힘들죠. 미세먼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 세계가 모두 지금 다 합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무역풍이 약해져서 오케이. 그럼 바로 엘니뇨.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엘니뇨와 라니냐가 한꺼번에 등장했던 보기는 없어요. 그래서 대충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100점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완전하게 암기해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이 이번에 새로 나온 파트인데요. 사실 새로 나온 파트라고 하기에는 예전에 시험 범위가 이제 바뀌기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검정고시 문제를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출을 올리는 이유는 어찌됐건 그래도 한 88점에서 92점까지는 나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에 있는 내용만 다 암기를 하셔도 거의 사람들이 다 맞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득점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저랑 여기 있는 문제를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에듀윌 기본서나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 이렇게 과학책을 꼭 정독을 해주세요. 정독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방지용 문제가 뭐가 나올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도 그냥 제가 봤을 때 조금 중요한 거를 좀 더 포인팅해서 수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뭐 이렇게 한국가정평가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꼭 기본서 정독을 하셔야 100점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스펙트럼은 일단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이거를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일단 스펙트럼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거의 다 해봤어요.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오는 다양한 빛의 파장이고요. 저희가 보통 봤던 건 바로 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온의 백색광이었고요.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는 빛인데 여기가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게 연속이고요.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요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그림 조금 외워주시고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소를 구분할 때 그때 보면 뭐 원소의 불꽃색을 보기도 하고 뭐 원소의 특징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한마디로 지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원소들의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려고 스펙트럼을 사용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 수소 기체인데요. 지금 생긴 모양이 일단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수소를 넣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지문이라는 말은 같은 원소면 같겠죠. 근데 다른 원소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헬륨 안 돼요. 이해됐나요? 이거는 수소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헬륨 스펙트럼과 무조건 다릅니다. 되겠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파장.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스펙트럼 파트 꼭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이고요. 여기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문제가 엄청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어려워요. 어렵고 사실 뭐 저희가 빅뱅 이론을 받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별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간의 세대가 그만큼 한 세대가 오래되지 않고요. 이건 사실 뭐 몇십억 년, 몇만 년 이런 느낌의 문제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문제에 나온 그것들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를 막 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게 사실 1단원이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보다가 과학을 포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제가 적어드린 요 그림 그리고 여기서 외우라고 하는 이 단어들 그리고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볼게요. 별의 진화 과정이요. 별의 진화 과정에는 두 가지의 별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 정도의 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양계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그래서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 그러니까 하여튼 큰 별이에요, 큰 별. 그럼 이 태양 전도인 별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이 첫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H가 수소죠. 수소가 모여서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He2라고 하는 헬륨이 생성된다. 이게 바로 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일어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HHE, HHE.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또 만들어진 헬륨들이 또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헬륨이 만들어졌다, 탄소가 만들어졌다. 그럼 무조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단어들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요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구나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이요. 다음은 탄소 핵이 만들어진 후라는 말은 이미 여기 안에서도 수소끼리 모여서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탄소까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 어디까지 가냐면 Fe, 즉 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별에서 그러면 헬륨이 생성이 안 되냐?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헬륨도 되고 탄소도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철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에다가 블랙홀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질량이 태양보다 크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됐죠? 이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꼭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기 보면 태양 정도인 별 나왔죠? 그러면 아까 수소가 있었고 He가 있었고 탄소가 있었죠. 그래서 1번 헬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3년 1회 기출풀이입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 2022년 벼락치기 영상과 그리고 2023년 4월 대비 영상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파이팅입니다.